세션 1의 두 번째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11대 원장을 역임하시고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자문위원으로 국내 자율주행차 AI 윤리 알고리즘 전문가이신 홍익대학교 황기영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네, 강연 주제는 한국의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 아니고요. 이번 한국형 자율주행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지금 아시아에서 최초로 발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황기현 교수님께서 주축이 되셔서 연구를 하신 결과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최초로 발표를 하니까요. 우리 참가자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연 청해 듣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쁘게 좀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자율주행 자동차란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결국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은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올 수 있는 문제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하는데 안전할까? 그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운전하고 난 다음에 혹시 사고가 나면은 누가 나한테 보상을 해줄까? 책임은 보상 책임은 누가 나한테 해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들이 이슈로 현재 남아 있고요. 처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 문제가 이제 이슈가 됐을 때는 전형적인 트롤리 문제죠. 방향을 왼쪽으로 가면 한 명을 죽여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5명을 죽여야 돼서 어느 쪽 가든지 사람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 이거는 사람도 접하겠지만 이제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이 운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접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책임은 과연 그런 기계는 못 지면 누가 그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순서는 이렇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 나오면서 이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뭐냐?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난다라는 거죠. 90% 이상의 교통사고가 사람이 잘못해서 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애면 사람이 운전하지 않으면 90% 이상의 교통사고는 줄어든다. 굉장히 환상적이죠. 그런 기대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아니면 어린이, 노인, 뭔가 돌아다니고 싶은데 신체적인 어떤 이런 장애 때문에 많은 이런 어떤 활동이 제약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운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하나의 기대를 또 저희가 하게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기계가 운전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인 수용성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기대도 많은데 시범 운행을 하는 단계에서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중에서 가장 저희를 깜짝 놀라게 했던 사고는 우버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버가 보행자를 시험 운행 중에서 우버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행자를 쳐서 죽였어요. 보행자가 사망 사고가 났어요. 이거 우리가 바로 우리하고 걱정하던 기계가 운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우리 이 시범 주행 중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거 자율주행 자동차 믿어도 될까? 저희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여러 단계로 저희가 기술 수준을 나눠서 개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고도의 자동화, 소위 말해서 4단계라고 그러는 고도의 자동화인데 결국 사람이 거의 운전하지 않고 아주 특별한 경우면 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아주 거의 없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 4단계라고 합니다. 근데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웬만하면 이제 들어와서 어떤 핸들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로봇이 운전한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시로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아주 고도의 자율주행 자동차, 특별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의 손대지 않는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우리가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문제, 아까 제가 트롤리 문제를 얘기를 했고요. 이 트롤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제기되는데, 한번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트롤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제가 케이스를 만들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앞에 지금 갑자기 그 싱크홀이 생겨서 차가 가다가 잘못하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 차가 어떻게 행동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될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람들이 선택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대안은 뭐냐면 빨리 기계적으로라도 빨리 서라, 급정거를 시켜라라는 것이 가장 많은 그런 하나의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응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응답은 빨리 사람이 개입해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 이런 응답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사람을 치를 수밖에 없고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할 때 이때 사람들의 선택은 범죄자를 일반 어떤 어린이보다는 희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은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일단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선택을 했고, 그리고 안 되면 빨리 사람이 개입을 하라는 그런 선택을 우리 국민들은 선호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런 처음에 트롤리 문제 때문에 윤리 이슈가 제기됐지만, 최근에는 트롤리 문제 말고도 이런 윤리 이슈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갖다 위기관리 이슈라 그러는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갑자기 앞에 신호체계가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이게 신호체계가 없으니까 파란불도 없고 빨간불도 없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움직이죠?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앞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는 절대 중앙선을 넘지 말라고 프로그래밍 돼 있어요. 이때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비정상적인 상황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접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판단의 윤리적인 판단의 상황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최근 들어서 인식하게 됩니다. 하여튼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은 우리가 인간이 운전을 하지 않고 기계가 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피할 수 없는 이런 트롤리를 비롯한 피할 수 없는 어떤 사고들이 우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이런 어떤 그 사고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전에 통제를 해서 이런 기계가 운전하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 사회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걸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최근 들어서요, 자율주행 자동차 앞서서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관련된 그런 윤리 가이드라인 연구들이 아주 최근에 급속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942년에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이후에 뜸하다가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2016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AI와 윤리 로봇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은 이런 AI와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어떤 하부적인 윤리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왜냐하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의 로봇이기도 하기도 또 하나의 또 AI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원칙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원칙 중에서 아시모프 원칙, 어떻게 보면은 인간한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 원칙들이 나오면서 아실로마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EU에서 발표한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AI 원칙,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계속 저희에게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베이징의 이런 윤리 가이드라인도 나오고, 2016년에서 독일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윤리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교통부에서 산하의 윤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윤리위원회에서 연구를 통해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교통부에 건의하는 식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건의를 한 것이 세계 최초의 어떻게 보면 윤리 가이드라인의 시작이라,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만든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만들어서 건의를 했고, 정부는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이제 근거를 해서 소위 말해서 실행 계획, 액션 플랜을 짜서 후속 조치를 현재 하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 윤리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이렇게 보니까 맹점은 뭐냐면 처음 만들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의 어떤 구조나 틀이 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행위 주체, 설계자면 설계자, 아니면 제작자면 제작자가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의무를 해야 될지, 어떤 의무를 내가 수행하게 되면은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개선할 그런 어떤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의 니짜라고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 교통관리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이제 설계 지침을 계속 만들면서 버전 1에서 윤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넣었었습니다. 하지만 버전 2와 버전 3에서는 윤리에 관련 내용들을 다 빼버리고 방향이 어떻게 됐냐면, 가능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사나 설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해외의 동향은 이렇게 됐고,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우리 앞에 우리 변수령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지만, 이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아니라 그 상위 개념에 해당되는 AI와 로봇 윤리 가이드라인을 활발하게 이제 개발했고, 작년에 한국 로봇학회에서 지능형 로봇에 대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대강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보면, 기본 가치가 있고 어떤 행위 원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공공성, 인간 행복 추구, 그다음 행위 준칙은 투명성과 이제 어떤 보안성에 관련된 5가지 행위 준칙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크게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련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는 큰 구조가 그거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추구하는 기본 가치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개별 행위 주체들이 따라야 될 행위 원칙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행위 원칙에 따라서 행위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그런 어떤 실행의 원칙을 우리가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크게 어떤 기본 가치, 행위 준칙, 그 다음에 행위 주체의 어떤 의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크게 3개의 프레임워크로 만들어주면 되겠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그 윤리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작년 2019년 12월에 저희가 국토부에 어떤 R&D 사업으로 지난 4년 동안 윤리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 왔고, 작년 12월에 첫 번째 버전을 저희가 공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 각국의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참고를 하고, 독일과 미국의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라인을 참고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자율주행 자동차 융복합 미래 포럼에서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기본 가치, 행위 주체, 행위 원칙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디벨로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델파이 조사를 이제 2차례 시행하면서
한 30몇 분의 이제 전문가들 대상으로 저희가 했고, 이제 거기에는 우리 변순영 교수님도 이제 참가를 해주셔서 고맙게 컨트리뷰션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 또 자문을 받고 하면서 저희가 4차례, 5차례 이제 수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7월 달까지 이런 수정안을 만들고 수정안의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기본 목표 및 기본 가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그런 어떤 수정 사항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첫 번째 수정 사항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을 하다가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탑승자가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우려거나 다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자기가 안 다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지만 주변에 있는 교통약자, 보행자나 자전거 탄 사람, 이런 사람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통약자를 배려해야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 탑승자와 자율주행 자동차만 손상이 되지 않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곤란하다. 주변에 있는 교통약자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식의 수정을 저희가 1차적으로 하게 됐고요. 두 번째 어떤 행동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어떤 원칙을 한번 그려 보니까 어떤 운행 기록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는 기록을 만들고 기록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었는데, 이게 기록을 공유하다 보면 이제 프라이버시를 침해를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록을 공개하는 대상을 사고가 났을 때 사고에 따른 어떤 조사를 하고 판단하는 데 한해서만 저희가 공개하는 것으로 제약을 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에서도 어떤 관리 감독을 하는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와 제작 단계까지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제작자와 설계자의 차기성들이 침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의 어떤 결론을 이뤄서 설계자와 제작자에 대한 그런 어떤 관리 감독권을 저희가 삭제하는 식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자에 관련된 그런 어떤 내용을 저희가 보다 보니까 설계자가 어떤 운행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가 사실상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판단에 중요한 근거도 되는데, 그럼 그 데이터를 누가 가질 것인가? 차량의 탑승자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은 제작자가 가질 것인가?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차량의 소유자가 가져야 된다. 왜? 차량의 사고가 났을 때 결국 책임을 지는 사람은 보유자이기 때문에 보유자가 어떤 사고가 어떤 차량의 어떤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어떤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또 가져야 된다고 저희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다 법에 따라 운행하다가 아까 같이 트롤리 같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그런 사고를 접했을 때는 그럼 자율주행 자동차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린 판단은 이런 어떤 법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 가치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기본 가치가 뭐냐?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따라서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 제작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제작자는 결국은 이용자나 어떤 운행자가 자동차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때 올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꼭 해야 되는데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문서를 작성을 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또한 단순하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본적으로 기술이 바뀌고 또 어떤 법이나 이런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수시로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 어떤 변경 사항에 의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자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관리자는 어떤 사회적 인프라, 소위 말해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인증하는 이런 사회적 인프라뿐만 아니라 어떤 물리적 인프라를 우리가 공급을 잘 해줘야 된다. 소위 말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어떤 도로나 도시의 공간 구조, 그다음에 정보통신 인프라 같은 것을 잘 갖춰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까지도 저희가 집어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처음에는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도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사용 연한을 우리가 정하도록 했지만은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저희가 또 삭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서비스 이용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떤 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항상 업데이트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누가 어떤 부분만큼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적 사용이나 오남용들의 상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면 어떻게 보면 차량을 개조를 해야 될 경우도 있고 또 임시적으로 어떤 변경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차량을 빨리 이렇게 수습을 해갖고 이제 빨리 사고 장소를 이제 피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차량의 어떤 이런 임의 변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차량을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하게 되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사람들이 임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부연이 되지만 이제 중간 정도에 보면 자율주행 자동차를 통해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고에 대한 판단을 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자율주행 시스템, 기계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대응은 일일이 어떤 법에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일일이 정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응은 아까 말했듯이 기본 가치에 충실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고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자나 어떤 그 설계자가 중요한 거는 결국 뭐냐면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을 대단히 중요시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 윤리 헌장이라는 것,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어떤 윤리적인 원칙만 우리가 내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윤리 헌장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상용화할 때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윤리의 어떤 원칙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저희가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윤리 헌장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전통적인 윤리 원칙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공리주의냐 아니면 의무론이냐 이런 여러 전통적 윤리 원칙을 검토했지만 저희가 어떤 특정한 윤리 원칙을 저희가 선택을 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어떤 윤리 원칙을 택하건 간에 그 자체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이 윤리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한 윤리의 원칙을 선택을 하지는 않았고요. 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기계가 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다. 그러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져야 되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설계하거나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합당한 책임만큼을 분산해서 져야 된다라는 분산 책임의 원칙을 저희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동에 이런 어떤 책임을 우리가 지을 때는 행동 원칙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한 5가지의 저희가 행동 원칙이 있죠. 투명하냐, 제어 가능성, 책임성, 안전성, 보안성이라는 이런 책임에 관련된 5가지의 원칙을 잘 지키면은 이런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만약에 이 책임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은 결국 기본적으로 법이 아닙니다.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권고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법과는 다르고 어떤 행위 주체들에게 이런 원칙들을 가능한 한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법이라는 것 차원에서 부담을 느끼지 말고, 특히 이제 제작자와 설계자들은 이거 너무나 규제가 아니냐, 이건 규제가 아니고요.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만들 경우에는 적어도 어떤 사회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충분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차원이라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았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용어의 정의가 있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의 적용 대상은 아까 4단계라고 했고요. 기본 가치는 첫 번째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하지만 보면 인간의 명령을 다 따를 수는 없습니다. 왜? 악의적인 인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의적인 인간의 문제, 악의적인 인간의 명령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명령을 따르되 법과 관습에 의한 그런 어떤 명령을 따르도록 저희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안전하고 인간의 안전성, 안전을 우리가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고가 나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안성을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로 저희가 2번째 기본 가치를 설정했고, 3번째 어떤 원칙 또한 인간이 다치지 않게 해야 된다는 이런 원칙을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 원칙을 정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아주 투명하게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저희가 정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인간이 책임지고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입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원칙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을 우리가 집어넣었습니다. 그 다음 행동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투명성은 결국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추적 가능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충분히 이 어떤 누가 얼만큼 책임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설명 가능성이라는 어떤 그 원칙도 우리가 넣을까 고민해 봤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된 데이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 가능성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뺐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2번째 원칙은 결국 인간이 만든 법과 제도에 따라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저희가 제어 가능성의 원칙을 저희가 선언했고요. 3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냐 하면 결국 어카운터빌리티라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결국 책임질 수 있는 그 양만큼을 정확히 따져서 질 양만큼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분산된 책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예방을 위하고 또 어떤 충돌 회피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데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결국 안내와 교육과 훈련 등이 되게 중요하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결국 개인의 프라이버시, 데이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 또한 사이버 보안의 규정을 잘 지켜서 어떤 외부의 해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운행 과정에서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계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이제 결국 설계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5개의 어떤 행위 원칙들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3.1.1은 투명성, 그 다음에 3.1.2는 제어 가능성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3.1.3은 안전성, 그 다음에 3.1.4는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책임성 관련된 내용이고요. 3.1.5는 이것도 안전성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3.1.6은 결국 어떻게 보면 보안성에 관련된 그런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작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아까 이것도 똑같이 이런 5가지 원칙을 제작자가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자가 어떻게 5가지의 행동 원칙을 준수할 건가, 그런 내용을 저희가 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1.3.4.1에서는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어떻게 이 행위 원칙 5개를 준수할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제 결론은 결국 자율주행 시스템은 암만 완벽하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다 모든 걸 다 예상을 해갖고 세세하게 어떤 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윤리 가이드라인이라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칙을 통해서 법에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 적어도 윤리적인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저희가 세운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그 윤리 가이드라인은 어떤 정부가 확정해서 발표하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어떤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 정부는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기본 구체적인 행동 원칙, 실행 계획을 아마 후차적으로 아마 따라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과정도 저희가 어떤 민간에서 바텀업, 민간에서 아래에서 올려는 그런 원칙을 하나의 저희가 수용성을 확보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고요. 오늘 과정에서 많이 제기되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받아서 자율주행 자동차 윤리 가이드라인이 좀 더 사회에 들어가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보완하도록 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